우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차라리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양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아파트 복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현대판 고려장 사연인데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사연은 고시텔에 버려진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노인네는 싫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요양원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며 조용한 고시텔에 모시자고 했다는데요. 이 두 사연을 보며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플까요? 아니면 자식도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거나 할 말이 있지는 않을까요? 비슷하면서도 극명하게 다른 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사는 80대 할머니의 사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80대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지난 7월부터 바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은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며 경로당에서 며칠씩 숙식을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이 집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2년간 딸과 함께 생활했지만 어느 날 막내딸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이 같이 와서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그고 절대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부모를 내쫓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며 노후자금 하나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딸은 이사 갔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주인은 노인네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할머니는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분 아니시다. 그런데도 낳아준 부모라고 제가 그 고생을 했어요. 법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과거에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 재화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할머니는 아들과 큰딸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 막내딸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딸이 재산 문제로 다퉜고 고시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재산을 다 주니까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딸이 오빠는 부잔데 왜 오빠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오빠한테 재산을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딸이고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할머니를 직접 만나 사연을 들은 어느 변호사는 불효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존속유기죄가 돼서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2천만 원만 보내면 짐 빼기로 약속하셨죠. 이삿짐 사람 불러두고 연락하면 바로 돈 보내겠다라면서 할머니에게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간 할머니는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들의 문제일까요? 아들은 딸만 그렇게 감싸고 다 해줬다고 불만이고, 딸은 딸이라고 적게 줬다고 불만이었다고 하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자식에게 주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닐까요? 애초부터 자식에게 줄 재산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더 주목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80대 할머니와 함께 고시텔에 살았던 남성분이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고시텔 사는 할머니의 슬픈 실화. 저는 18살 때 새엄마가 내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어릴 적 친엄마를 생각하며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여긴 감시받는 교도소지, 집이 아니라며 뛰쳐나와 누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나는 새엄마의 구박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진즉 혼자 독립을 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누나 집으로 찾아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라. 가뜩이나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너도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저와 같이 살던 누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인인 매형의 비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지요. 혼자가 된 저는 살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줄 일은 없고, 그렇다고 20살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며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에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늘 곁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 10만 원의 식사까지 제공해준다니 완전 하숙집인데. 그리고는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잠잘 곳도 없는데 찬밥가릴 신세겠냐 하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 데다 고시텔 내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렌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에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해줘요. 저는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 예, 뭐 괜찮습니다. 그날 내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순 없었지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나는 원장인가 싶어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인상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고장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얼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해요. 나 같은 늙은이는 뭐 이제 죽을 거라 안 먹어도 괜찮아 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습니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말씀에 나는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지요. 하루는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충 엄마 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걸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물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고시텔 원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게 물었습니다. 왜,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원장은 고시텔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싫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 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대. 아 저런 찾아오긴 해요.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든. 근데 딱 한 번 봤어. 뭐 사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만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아 그렇군요. 그럼 밤마다 그 아들분이랑 통화하시나 봐요.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러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우린 대화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에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화 상대라도 되어드릴까 했지만 주제넘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무엇 하나 도와드린 게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서 얼추 200이라는 돈을 모아 이제 원룸이라도 갈 수 있구나.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하는구나 하던 그때. 고시원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가던 그해.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세요? 그냥 이제 고시원 나가려고요. 맞다. 나 학생 주려고 챙겨둔 거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이내 꺼내 보인 건 네잎클로버가 들어있는 열쇠고리였습니다. 좋은 거 못해줘서 어떡하나. 네잎클로버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나 항상 도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할 겸 가져가요. 그때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존대를 해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렸습니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랑 먹을 거 주셨으니까 보답으로 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휙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며 한마디 하고 이내 짐을 바리바리 챙겨 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한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고시텔로 올라왔습니다.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다가 옆방 할머니 마주쳤는데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자 원장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물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휴, 내 아들이었어 봐. 아주 그냥. 왜요, 또 왔었어요. 아니 오늘이 방세 내는 날이잖아. 할머니랑 학생만 안 보냈더라고. 아 맞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단 말야. 근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뭐 지들도 힘들다나 뭐라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있게라도 해주든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올 겨울까지만이라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됐대요. 또 그냥 내보내래. 아들이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3개월 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습니다.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 함부로는 말을 안 할게.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올 겨울이라도 내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겠다니까. 본인들이 내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시라고.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 데 와서 찾지 말고 가요. 가시오.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습니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요? 날씨가 슬슬 추워지려고 하니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써봅니다. 사연을 다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실까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를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늙어서도 늘 보고 싶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거나 늙어서 자식이 좋아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인기를 끕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가 볼 가능성이 크겠지요.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 자식에게 혹여나 해를 끼칠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조금만 더 헤아려 준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지만 나의 노후를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하며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내가 나이 드는 만큼 나의 부모님은 날로 노쇠하십니다. 물론 늙어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식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자식들도 살기 바빠서 부모님이 늙어가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강인했던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일까요? 부모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됩니다. 약해지고 여려지지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보듬어 키웠듯 연로하신 부모님을 조금만 더 알아차려 주세요. 아프신 곳은 없으신지, 허리가 더 굽은 것은 아닌지, 식사는 잘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자식에게 큰 사랑과 위로를 느낍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루가 다르게 나이 드는 부모님을 살뜰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쌓아두는 행복한 추억들이 나중에 복이 되고 힘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가슴에 사랑이 남아있고 함께 나눌 추억이 많다면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부모님께 연락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자식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쓴 어느 어머니의 글을 듣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는 여자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아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걸로 족하거늘. 내 아내가 엄마 흉을 보거든 내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고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란 걸 100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말아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엔들 잊은 적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하려무나. 내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어주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희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애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지 않으리.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야.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이룬 후 애미 애비를 이용하지는 말아다오. 평생 너희 행복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애미 애비가 좀 편안히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희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의 애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란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처럼 들리는 말이나 가치관,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의 행복이란다. 그러나 너희도 늙은 어미 아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 달라는 말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귀하고 이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주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말아라. 날 나쁜 시애미로 몰지 말아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식도 부모도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세무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다가 큰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그동안 계좌이체 많이 했는데 세무조사 안 나오던데 하셨던 분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질 때 뒤늦게서야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나 상속세와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었던 분들은 다른 영상 찾아다닐 필요 없이 오늘 영상 하나만 잘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흔히들 생활비 정산이나 자금 관리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용품을 이것저것 함께 구매해 달라면서 생활비를 계좌이체합니다. 이건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일단 증여로 보는 입장입니다. 자녀는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대신 생활용품을 구입해 달라고 받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말이야 쉽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실제로 정말 어렵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가 아닌데도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것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라는 증거를 내가 아닌 국세청에서 먼저 입증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니 자유롭게 계좌이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언제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한 번에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이걸 바로 포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국세청이라도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은 하루 1,000만 원이 넘을 때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되지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시 나오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이때는 보통 자산 취득 시점 기준으로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세무조사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출 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5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무려 조사 대상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10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한다니 참으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려 10년간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내에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모님이 웬만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10년간 아버지의 모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A씨는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기억이 없어서 별일 없겠다고 생각하며 걱정 없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다 보니 9년 전에 아버지한테 몇 천만 원을 이체받은 내역을 찾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게 증여받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는데요. A씨는 억울했습니다. 과거에 아버지가 부탁해서 대신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준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여받은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국세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사전 증여로 봐서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말이죠. 몇 달 전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9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A씨는 그때의 일이 자세히 기억도 안 나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하게 상속세를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좌이체를 할 때 왜 이체를 한 건지, 송금할 때 이체 내용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으니 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 받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생활비용 결제나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더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100%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거래의 경우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금 입출금을 잘못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어떻게 현금 거래를 하면 국세청이 알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은행으로 받은 정보 중에서 단기간에 몇 억씩 현금 거래를 많이 한 사람이나 탈세가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국세청에 알려주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추징을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즉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통보되는 건 맞지만 국세청까지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번 1,000만 원 넘게 현금을 입출금했다고 그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 국세청에서 정보를 요청하면 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안내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세무조사 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10,000건 이상, 2조 원 이상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내 현금 거래 정보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은 각 은행별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하는 경우에만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을 입금했다면 각 은행별로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TM 기기를 이용한 거래와 은행 지점에서 방문하는 거래를 합쳐서 1,000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또한 입금 금액과 출금 금액을 따로 적용합니다. 하루에 입금 900만 원과 출금 900만 원을 동시에 했다면 각각 1,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요건들만 피해서 매일 9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B 씨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루에 900만 원씩 넣었다고 하는데요. 1000만 원 이하의 현금 거래라도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금융거래 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정보 분석원과 별개로 현금 입출금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제출 자료로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 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현금 입금한 내역이 많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계좌이체 내역 안 남기고 부모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한 건데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현금 출처를 당연히 가족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금의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가족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아버지 사업장의 현금 매출 누락까지 의심을 받아 아버지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현금 입출금 하지 말고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 받았으면 가족 세무조사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겁니다. 본인 한 명 때문에 가족까지 세무조사 받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액 현금 증여. 설마 하는 이 정도 금액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많아지자 큰 금액이 아닌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증여도 국세청에 걸릴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비교적 소액인 현금 증여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국세청이 악착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추징할까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걸로 생활비 보태고 월급은 잘 모아서 집장만 하라고 하시는데요. 자녀는 이전에도 부모님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이미 증여 공제를 받았었기 때문에 증여를 더 신고하면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도 이 정도 금액까지 파악하지 못할 테니 증여를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전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소액 증여까지는 잡아낼 수 없습니다. 시간과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7년 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 와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는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10년간 통장 이체 내역도 함께 제출하라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치입니다. 10년치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는 게 말이 쉽지 정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릴 것입니다. 안 그래도 슬픈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받으면 참 곤란한데요. 국세청에서는 10년 내에 고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 증여 과세제도라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합니다. 10년 내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 나는 과거에 현금 증여받고 세금도 냈는데 여기에 또 상속세 과세하면 이거 세금 2번 내는 거 아닌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를 또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7년 전에 현금 2천만 원을 증여받은 내역을 국세청이 찾아냈습니다. 7년 전에 증여 신고를 안 했으니 상속세와 별도로 이때 안 낸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전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결국엔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무슨 증여세를 또 따로 추징하냐 하실 텐데요. 국세청은 상속세로 과세되니 증여세는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다만 7년 전 증여받을 때 무신고했으니까 그에 대한 가산세는 내야 한다고 하죠.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50%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내야 할 증여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14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전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될지도 몰랐는데
가산세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니 그야말로 세금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이런 세금 날벼락을 맞기 싫으시면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들은 소액 현금 증여하고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이 10억 이상이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대부분 상속세 조사가 나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10년 내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이체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 증여 공제는 5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넷째는 증여,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평가를 활용하라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증여 재산가액입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근데 이 증여받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시가가 있으면 그게 우선시되지만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유사한 부동산을 준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의 대표적인 게 감정가액입니다.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이 나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했을 때 비슷한 남의 부동산 가액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7억 5천인데 감정가액은 6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가액이라는 게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가격 폭락이 클 때는 더 그렇습니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받아서 세금을 책정하면 6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까 훨씬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걸 배우자한테 증여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감정을 받지 않으면 7억 5천으로 배우자 공제 6억을 적용하고 그 초과되는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감정을 받았더니 6억 원으로 낮게 평가를 받아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면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년마다 증여하라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내가 증여할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걸 다 합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각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액만큼 공제를 받아 미리 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 속인 자녀가 출생을 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니 한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1살이 되었을 때 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21살 성인이 됐을 때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을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쪼개서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31살까지 1억 4천만 원가량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1억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31살 때 자녀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1억 4천에서 공제 5천만 원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내야 할 세금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리하면 사전증여 재산공제를 통해 900만 원을 아낀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채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부동산에 채무가 있을 경우 은행 대출금이라든지 보증금을 내가 떠안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증여를 받으면 그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채무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증여로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보증금이 2억 있으면 실제로 받은 건 3억이 되겠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채무가 크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적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채무를 주는 사람에게는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가족 전체로 봤을 때는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 세금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 부담부 증여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가 중과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가산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때는 부담부 증여가 큰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 세율이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시가 8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채무가 5억 원이 있어요. 근데 채무를 부모님이 갚아주게 된다면 단순 증여가 되겠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 8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자녀 공제 5천만 원을 받는다 해도 총 1억 6,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로 채무 5억을 안고 가야 하는 조건이라 하면 8억 원에서 5억 원의 채무가 빠지고 남은 3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자녀의 증여세는 4천만 원이 됩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채무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예를 들어 4억이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5,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부모하고 자녀가 내는 총합계 금액은 9,600만 원이지요. 단순 증여했을 때는 세금이 1억 6,500만 원인데 부담부 증여로 9,6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정말 이득입니다.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채무 금액을 계산해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와 비교해서 1억 2,500만 원이나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골치 아프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어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겠지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